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박성공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와 활용인데요. 사전에 안내된 강의 제목은 국제수지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조금 더 이해하고 국제수지 통계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어요. 예,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제수지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금 더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에 공표된 실제 국제수지 통계표와 이와 관련된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지난 8월 6일에 공표한 2019년도 6월 국제수지의 보도자료 표지입니다. 저희는 매달 국제수지 통계를 공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경상수지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월 경상수지하고 상반기 경상수지가 전년 동기비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모두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을 보셨습니다. 특히 1월부터 6월 상반기 경상수지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19년 6월 국제수지 통계가 실제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뉴스클립으로 보시겠습니다.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17억 7천만 달러로 2012년 9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6월 경상수지는 63억 8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상품무역수지 흑자는 62억 7천만 달러, 지난해 6월보다 34%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반도체, 석유류 단가 하락,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수출이 줄어든 게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경상수지 통계를 인용한 뉴스 한 꼭지인데요. 내용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반도체 및 석유류 단가 하락, 그 다음에 대중국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9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보도는 우리가 TV나 신문, 인터넷에서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수지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부분에서 국제수지표의 의미, 작성 원칙, 그리고 국제수지표의 구성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시간 반 정도 쉬지 않고 이어질 거고요. 1시간 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되도록 많기 때문에 되도록 중간에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요. 강의가 끝나고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지표의 의미입니다. 국제수지표의 영문 명칭은 Balance of Payment라고 흔히 BOP라고 부릅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한 표입니다. 이제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4개의 핵심 개념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이는 국제수지 통계가 어느 한 시점의 스톡 통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우 통계, 유량 통계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직장인에 비유하자면요. 지금 은행에 예치해 놓은 저축액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이달 은행에 입금된
월급이 얼마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월별로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지난달 8일에는 2019년 8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국제수지 통계 주기를 보면 모든 국가가 매월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는 매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국제수지를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빨리 발표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등 대외 거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경제 동향을 조금 더 신속하게 판단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통계의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의 거주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느 나라에 있냐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합니다. 개인의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통상 어떤 나라에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한다면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을 가서요. 미국에 부임한 지 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고요. 1년이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비거주자입니다. 그때는 미국의 거주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한다면 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로, 1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까요? 맨 왼쪽은 잘 아시는 영국에서 활약 중인 기성용 선수입니다. 기성용 선수처럼 외국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수입과 소비 등 경제활동의 중심이 모두 외국에 있다라고 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지금 두 번째 사진은 주한미군의 사진인데요.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토로 간주되는 부대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과 훈련을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아이는 해외여행객입니다. 해외여행객의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거주자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여행을 간 거고 경제 이익의 중심은 다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책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죠. 이 아이가 만약에 해외여행객이 아니라 조기 유학을 떠나는 유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기 유학생의 경우에는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는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이 넘고 3년이 되고 5년 동안 유학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계의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외 여행객과 같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보다 많이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설립 등기가 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이라도 기업의 실체, 영업 활동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법인 등록 세금도 외국에서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취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이지라도 국내 현지 법인이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취급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수지표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교환 거래뿐만 아니라 원조 등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 거래도 포함합니다. 교환 거래에는 상품, 서비스, 소득, 자본, 금융 거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수지표는 방금 설명드린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국제수지 매뉴얼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기록합니다. 복식부기의 개념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국제수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라색 책이 보이시죠? 예, 이 책은 IMF에서 발간한 국제수지 매뉴얼 책자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보라색으로 두꺼운 책입니다. 300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판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말로는 제공이 안 돼서요. 여러분들이 국제수지 작성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은 IMF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된 판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서 표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제수지의 이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먼저 참고하신 다음에 더 알고 싶으신 거는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수지 매뉴얼은 IMF가 정해놓은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분류, 평가 등에 대한 국제수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수지 기준은 강제가 아닙니다. IMF는 이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거고요. 각 나라에서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해당 기준을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국제수지 통계를 IMF 국제수지 매뉴얼에 공통되고 통일된 기준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1948년에 발표됐고요. 현재는 2010년에 개정된 국제수지 매뉴얼 6판을 국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BPM6라고 부르는데요. 예. 국제수지 관련된 자료를 보실 때 BPM6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IMF가 발간한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국제수지 통계의 연역을,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연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7년에 IMF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수지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연간 편제였고요. 58년에는 반기로, 65년에는 분기로, 그리고 78년에는 월 단위 편제로 편제 주기를 줄여나갔습니다. 이것은 국제수지 통계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국제수지 통계 편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가 점점 용이해졌기 때문에 편제 주기를 이렇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요. 거래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 동남아, 중동, 중남미, 기타 국가 총 8개의 경제 권역으로 분류를 한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BPM6, 방금 설명드렸죠. BPM6의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행을 완료하면서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시계열을 1980년까지 소급했고요. 하지만 79년 이전은 저희가 기초자료 부족으로 인해 아직 소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수지표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제 국제수지 작성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수지 작성의 5가지 원칙입니다.
국제수지는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래 계상 시점은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는 거고요. 거래 금액은 모두 미 달러화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거래 중에서 거래 변동만을 반영합니다. 이 말은 곧 비거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원칙이 국제수지 통계와 다른 대외거래 통계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이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대외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품을 수출하고 수출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차변에는 수출 대금으로 받는 현금을 기록하게 되고요. 금융자산의 증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수출은 실물자산의 감소, 상품 수출로 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외국의 주식을 산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때 취득한 해외 주식은 증권투자 자산, 즉 금융자산의 증가로 표시가 되고요. 그 해외 주식의 취득대금은 다시 금융자산의 감소, 현금과 예금의 감소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변에 금융부채의 증가로 표시가 되겠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경우에는 대변에 금융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빌려온 돈은 금융자산의 증가로 계리가 되게 됩니다. 방금 내용을 국제수지표 편제의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거래만을 상정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거래는 자동차 500만 달러를 수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아까 설명했듯이 상품 수출로 500만 달러, 차변에 현금 500만 달러, 금융자산 현금 500만 달러가 기재가 되게 됩니다. 거래 2번은 거주자가 해외 여행 경비로 100만 달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금융자산 현금이 감소하겠죠. 대변에 현금 100만 달러, 그 다음에 서비스 지급, 여기서는 여행 서비스 지급이 될 겁니다. 100만 달러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 두 거래의 결과를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거래 1번으로 해서 상품 수지가 500만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기서 100만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이 두 거래가 한 번에 현금 쪽 계정에서 반영이 돼서 금융계정 기타 투자 현금에서 플러스 500만, 마이너스 100만 두 거래를 순액으로 합쳐서 순자산은 400만 달러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경상수지 400만 달러하고 400달러 흑자하고 금융계정 순자산 400만 달러 증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수지 작성 원칙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시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간에 합의된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 계상 시점은 경제적 가치가 생성, 변화,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될 때를 거래의 계상 시점으로 합니다. 이 의미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건데요. 발생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는 현금주의가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네 번째 작성 원칙은 계산 단위움 및 환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수입 등의 대외 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다양한 통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미 달러화를 결제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유로화로 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는 하나의 기준통화로 환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수지 통계의 중요한 기초자료인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와 외환전산망 자료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입 거래가 미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파생 통계로 결제 통화별 수출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출의 85% 정도가 미 달러화로 결제됩니다. 그리고 전체 수입의 80% 정도가 미 달러화로 결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지 작성의 다섯 번째 원칙인 국제수지 작성의 다섯 번째 원칙으로 환율 변동 등 비거래 요인에 의한 변동은 제외하고 거래에 의한 변동만 반영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지금 애플 주식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 뭐 새로 나온 아이폰 11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 분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금융계정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플 주식을 한 달 전에 100만큼 구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달 전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뛰어서 100 투자한 금액이 지금 150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0만큼 주가 상승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50만큼 주가 상승이 일어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비거래 요인에 의한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에서는 여러분 계좌에 애플 주식이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더라도 50만큼을 거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매도를 한다면 150만큼 거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증권투자 자산 감소 150을 찾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증가 150을 찾겠죠. 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국제투자 대조표에서는 거래 요인뿐만 아니라 비거래 요인도 포함해서 기말 잔액을 잡습니다. 따라서 국제수지와 국제투자 대조표는 통계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수지표를 보실 때는요,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는 총액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금융계정은 순액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상수지의 상품수지 항목은 상품 수출 총액, 상품 수익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서비스 수지 항목도 서비스 수입 총액, 서비스 지급 총액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200, 수입이 100이었다면 상품 수지는 100이 되겠죠? 상품 수지 100 아래 상품 수출 200, 상품 수입 100을 표시합니다. 반면에 금융계정은 순액으로 기록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에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200만큼 사고 다시 50만큼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간 중에 거주자의 해외 주식 증가는 순매입 150이죠. 금융계정에서는 이를 증권투자자산 항목으로 150 기재합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통계를 보시다 보면은 비슷한 이름의 통계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통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통계의 차이점을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수지 통계와 구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통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제투자대조표입니다. 국제투자대조표도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통계인데요. 흔히 IIP라고 부릅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일정 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잔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IIP 잔액 증감 중 거래 요인에 의한 변동은 국제수지 통계의 금융계정과 개념과 포괄 범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국제투자대조표는 잔액 개념의 표이고요. 국제수지표는 거래의 개념의 표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수지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투자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기초와 기말 잔액을 비교했을 때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 요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BOP의 금융계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5대 국민경제통계는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제수지표, 그 다음에 국민대차대조표입니다. 국민계정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을 기록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기록하는 생산계정, 그 다음에 소득의 분배와 사용을 기록하는 소득계정, 그 다음에 비금융자산의 변화를 기록한 자본계정,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변화를 기록한 금융계정,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래자 간의 거래를 기록한 국외거래계정,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경제 전체의 자산 부채 현황을 기록한 대차대조표 계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국제수지표는 이 중에서 국외거래 계정에 대응하는 거고요. 작성된
국제수지 통계는 다시 국외거래 계정의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입니다. 재화 서비스를 수출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또 재화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리고 그 거래 과정에서 부족하고 남은 재화가 얼마나 되고 부족한 재화를 어떻게 조달했으며 남은 외화는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어떤 식으로 운용했는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수지 작성 원칙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국제수지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은 국제수지표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항목입니다. 국제수지표를 이해하실 때 이 그림은 반드시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으로 구성됩니다. 국제수지 구성 항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언론에서 경상수지가 어떤 식으로 기사화되고 있고 어떤 내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5월 초 19년 3월 및 1분기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었을 때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19년 1분기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됐는데 이게 4월달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더라도 경기 불황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바로 그 다음 달 6월 초 19년 4월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됐을 때 보도된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4월달 경상수지가 83개월 만에 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수출 부진과 외국인 배당 송금이 급증했기 때문에 적자 전환이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를 상품 수지와 본원 수지의 흑자로 메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4월에는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상품 수지의 흑자폭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이 요인으로 계절적 요인입니다. 외국인 배당금 송금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원소득수지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지난 8월 초 2019년 6월 국제수지 통계 발표 시 나왔던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폭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교역량 위축과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상품 수지가 악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여행 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함께 남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신문기사에서 경상수지는 상품 수출이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수지가 상품 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이고요. 본원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발생한 급료 및 임금 투자 소득의 차이입니다. 투자 소득에는 배당과 이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을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경상수지 항목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수지의 첫 번째 항목인 상품수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 통계의 여러 항목 중에서 경상수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상품수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동일한 기준을 이용해서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해야 나라 간의 국제수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BPM6에서는요.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을 어떤 가격으로 기록할지에 대해서 정해놓았습니다. 이는 무역거래를 할 때 수출입 당사자 간의 운임 보험료와 같은 재반 비용을, 여기 각종 비용들이 있죠. 이러한 재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 조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FOB 조건하고 CIF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본선 인도 가격이라고 하고요. 수출항 또는 공항에 지정된 배나 비행기에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여기는 공장 판매 가격이고요. 여기에 운송비용, 통관 하역 비용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CIF 조건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인데요. FOB 가격에다가 수출국 관세선하고 수입국 관세선 중간에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모두 FOB 조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세청의 통관 통계에서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 수지는 통관 통계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세청 통관 통계인 수출입 무역 수지는요. 상품 수출입 거래와 관련해서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와 함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관세청은 매달 2차례 10일 단위로 수출입 동향 속보를 발표하고요. 매월 초 직전월 전체 품목별 수출입 동향도 발표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되는 관세청의 무역수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포괄 범위, 가격 평가, 계상 시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포괄 범위를 보겠습니다. 국제수지의 상품 수지는 거래 지역에 상관없이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모든 재화를 포괄합니다. 반면 통관 통계의 무역 수지는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재화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견본 물품을 해외 고객사에게 수출했을 경우, 보냈을 경우 국제수지에서는 이것을 수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관통계 무역수지에서는 이 물건이 관세선을 지나갔기 때문에 수출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가격평가 기준도 차이가 납니다. 수출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고요. 수입에서 BOP는 FOB로, 통관통계는 CIF로 가격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통관통계 수입과 국제수지의 수입을 비교하게 되면 크게는 운임하고 보험료 부분을 통관통계 수입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상품 수입 가격에서 포함되지 않은 운임과 보험료 중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는 서비스 수지의 운송 수지에 반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상 시점입니다. 이 계상 시점은 위에 포괄 범위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상품 수지는 소유권 변동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반면에 무역 수지는 수출입 관세청에 대한 수출입 신고 수리 시점에 거래를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이 선박 수출입니다.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통상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이처럼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선박 수출 대금은 선박의 건조 진행률에 따라서 인도시까지 중간중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선박 수출의 경우 국제수지에서는 수출 대금을 받는 시점마다 그 금액만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서 수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관통계 무역수지에서는 선박이 건조를 마치고 관세선을 통과해서 선주에게 실제로 인도되는 수출입 신고 시점에 수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통계 간의 차이를 설명한 이 표를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의의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생산을 상품 수지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입 구조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선 통관 기준인
통관 수출입만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수지의 상품 수지를 작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직접 수출이 증가하면서 통관 자료만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관세청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은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해외 생산 활동 등으로 해외 생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해외 생산 활동의 대표적인 게 가공무역과 중개무역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라서 가공무역하고 중개무역을 국제수지 통계에 국제수지 통계를 국제통계에 반영해서 편제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공무역하고 중개무역이 국제수지 기준 수출입 통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무역입니다. 가공무역은 임가공료 등 지급을 조건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가공업체에 원재료, 중간재 등을 제공하고 해외 가공을 거쳐 완성된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가공무역의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의류가 있습니다. 가공무역도 일반 대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외국에 가공을 맡기는 위탁 가공의 경우 해외에서 조달된 원재료는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그리고 가공 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로 판매하는 가공품은 수출로 계상합니다. 반면에 소유권 변동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의 국외 반출, 그리고 가공 후 가공품을 국내에 다시 반입하는 거래는 각각 수출과 수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기업에 가공을 맡기는 위탁 가공의 경우인데요. 그림 A에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에 조립, 포장 등 가공을 맡기는 경우 원재료의 소유권은 한국 기업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선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국제수지 기준으로는 수출이 아니지만 통관 통계에서는 관세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원재료 반출이 수출로 잡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에서 B번입니다. 가공을 끝낸 가공품을 한국으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국제수지에서는 수출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공된 가공품을 중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세선 밖에서 일어난 거래이지만 국제수지에 수출로 잡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통관 통계에서는 수출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중국으로 보내 가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중간재를 추가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관세선 밖에서 일어난 거래지만 원재료의 소유권이 한국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자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무통관 거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개무역 품목으로는
디스플레이 패널,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중개무역 마진만을 상품수지 항목의 하위 항목인 중개무역 순수출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공무역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가공무역에서는 총수출하고 총수입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가공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금을 차감한 순수출 금액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개무역은요, 직접 투자 등으로 인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적혀 있는데 A기업의 현지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베트남 핸드폰 생산법인에서 핸드폰을 매입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판매법인에 바로 되파는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핸드폰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바로 미국, 유럽 등의 판매법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수지의 두 번째 항목인데요. 서비스 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익과 지급의 차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앞부분에 상품 수지를 본 다음에 서비스 수지를 보시면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수입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상품 수지에서 수출과 수입의 개념이 있었죠. 거기서는 엑스포트와 임포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입과 지급은, 특히 여기서 수입은 임포트의 개념이 아니라 레비뉴, 어닝의 개념입니다. 즉, 수입은 받는 돈, 지급은 주는 돈의 개념입니다.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비스 수지는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12개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흑자 항목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자가 난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안에서 흑자가 나는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수지입니다. 중동 등 해외 건설 공사로 과거부터 계속 흑자가 발생했던 항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 건설의 흑자 규모가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온라인 게임 등을 외국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싱가포르, 구글에서 돈을 받으신다면 다 이쪽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개인 및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입니다. 한류와 같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최근에 인기가 있죠. 방탄소년단이 해외 월드 투어를 한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운송수지도 흑자가 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해운업의 업황부진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진해운의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부터 적자 전환했습니다. 다음에는 서비스 수지에서 비중이 높은 6개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가공무역에서 임가공료를 주고받은 결과가 여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두 번째 운송 서비스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거래를 기록합니다. 여행 수지는 여행자가 다른 경제권을 방문하는 동안 취득한 재화나 서비스 거래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일반 여행 경비 외에도 유학 및 해외 연수 비용도 여행 수지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건설 수지는 기업이 타 경제권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비 공사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입니다.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름에 나와 있듯이 사용에 대한 대가인 거고요. 지식재산권을 매매한 대가는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매매한 대가는 서비스 수지 다른 항목에 흩어져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둘 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에서 편제하는 통계인데요. 포괄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만 포함한 겁니다. 반면에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사용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매매 결과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 통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고 한다 그러면 서비스 수지 아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보다는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 통계를 따로 찾아보시는 게 더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지식재산권 거래 주체의 기관 형태별,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유형별, 산업별,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 구분한 상세 통계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국제수지 무역수지 통계를요, 15년 5월 최초 공표해서 매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수지의 세 번째 항목인 본원소득수지입니다. 본원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의 수입과 지급을 계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입과 지급의 차이죠. 먼저 급료 및 임금 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가 1년 미만 해외에서 일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거주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년 미만 단기로 해외에서 일한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본원소득 수지의 급료 및 임금의 수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비거주자가 1년 미만
국내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1년 미만 일한 단기 해외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은 이것은 본원소득 수지의 급료 및 임금 지급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1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의 급료와 임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한국 국적자라고 할지라도 국제수지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이 급여를 받은 것은 비거주자 간의 거래로 판단해서 국제수지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장기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받은 급료와 임금은 거주자 간의 거래로 판단해서 국제수지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투자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소득 수지는 대외금융자산의 주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의 수익과 지급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원천별로 보면 직접 투자소득, 증권 투자소득, 기타 투자소득이 있고요. 형태별로 분류를 해보면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준비자산, 운용이자, 대출금이자, 예금이자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배당소득의 가로 안에 있는 재투자 수익이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투자 수익입니다. 직접 투자 기업이 경영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면 직접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익 전부를 배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일부를 투자 등을 위해서 기업 내부에 유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되지 않은 수익에서 직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재투자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수익 재투자라고도 하는데요. 경상수지의 본원소득 하위의 재투자 수익으로도 계상을 하고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금융계정의 직접투자 하위 항목의 수익 재투자로도 계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복식부기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수지의 네 번째 항목인 이전소득 수지입니다. 이전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경상 이전 거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본 이전 거래는 자본 수지에서 기록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되어 그 경제권의 거주자로 취급되는 근로자의 송금입니다. 해당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되게 되면 외국인이라도 할지라도 그 경제권의 거주자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오신 장기 외국인 노동자가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은 이는 이전소득 지급에 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실제 국제 수지표를 보시면서요. 앞서 살펴본 경상수지 항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초 국제수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요. 매월 경상수지와 함께 연초부터 그달까지의 누적된 금액도 함께 발표합니다. 이 표는 지난 9월에 발표된 19년 7월 국제수지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상수지는 명절 등의 계절성이 있어서 보통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반면 금융계정은 전월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경상수지는 보시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되고요. 상품수지는 다시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수출과 수입을 상계한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통계와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의 FOB 기준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항목인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6개 항목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공 서비스를 보면은 7월 마이너스 6.9억이고요. 전년 동월 숫자는 마이너스 6.1억입니다. 가공 서비스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고 누적 치료 보아도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국내 수탁 가공의 인가공료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해외 위탁 가공 임가공료 지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수출 부진이 반도체 수출 물량의 감소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에 기인한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운송수지도 보시면은 최근 글로벌 교역량의 축소 등으로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여행수지의 적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여행객 수가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원소득을 보시면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투자소득은 다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눈에 확 띌 텐데요. 전월 5.9억에서 전년 동기죠. 전년 동기 5.9억에서 올해는 19.3억으로 배당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7월 당시 특정 기업이 해외 법인에 쌓아두었던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배당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요인들이 특히 배당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묻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수지입니다. 자본수지는 과거에는 자본계정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자본계정이라고 해서 당시는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0년에 아까 말씀드린 BPM6로 1차 이행을 하면서 투자수지가 현재의 금융계정으로 바뀌었고요. 기타 투자수지가 현재의 자본수지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수지는 현재 자본 이전과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생산 비금융 자산을 보시면 아까 상표 자산의 취득과 처분액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지식재산권의 매매 부분이 여기에 살짝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권, 상품권 등 지식재산권의 매매 거래가 비생산 비금융 자산에 묻어있게 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금융계정은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민간 기업 등 모든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변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주자 입장에서 자산과 부채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금융계정 부호가 바뀐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 2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전 경제학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이 보도자료를 보시고 해석에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계정의 부호를 순유출입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자금 유출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표시한 건데요. 자금이 유출되면 마이너스, 자금이 들어오면 플러스로 표시했습니다. 해외 자산이나 대외 자산이 증가하려면 우리가 외화를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보아 마이너스로 표시했고요. 대외 자산이 감소하면, 즉 외국에 주식이나 채권을 팔면 대외 자산은 감소하지만 그 대가가 외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호의 표기 방식이 국제투자대조표와 함께 해석을 하는데 좀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PM6로 넘어오면서 대외 금융자산의 부호 표시를 자산 부채 증강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돈의 외화의 유출에는 전혀 상관없이 대외 자산이 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대외 부채가 늘어나도 플러스, 대외 부채가 감소하면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금융계정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마지막으로 준비자산, 총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4번 직접투자부터 기타 투자까지는 한국은행 에코스 경제통계 시스템에 가시면 자산부채를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4번을 보시면요. 자산부채 구분에 이어서 더 아래로 투자 주체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은 주체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산은 투자 주체별로, 부채는 발행 주체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정의 첫 번째인 직접투자 항목입니다. 직접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기업 간의 대외거래, 즉 수익 재투자, 대출 차입 등의 채무상품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직접 투자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 3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투자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1차적 직접 투자 관계가 있으면 바로 직접 투자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기업 주식을 11% 사면 경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이때는 직접 투자로 분류하는 거고요. 하지만 1%를 샀다고 한다면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증권 투자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1차적 직접 투자 외에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3번) 항목인 간접적 직접투자와 동료 기업 간 직접투자를 묶어서 포괄적 직접투자라고 합니다. 먼저 간접적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A와 B 간에는
1차적 직접투자 관계가 설명하고요. 다시 BC 간에도 1차적 직접투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A는 B를 통해서 C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A와 C 간에 간접적 직접투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료 기업 간 직접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A와 B 간에 A와 C 간에 직접투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B와 C기업 간에 C기업은 모두 모기업을 공유하는 자회사가 되는 거죠. 이때 두 기업 간의 대출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도 직접투자라고 봅니다. 다음은 금융계정의 증권투자 항목입니다. 금융계정에서는 이 증권투자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10% 이상의 지분관계가 성립해서 직접 투자로 잡히는 거래하고 뒤에서 설명드릴 준비자산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외한 주식, 채권 거래는 증권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증권 투자 자산 항목에서 거주자가 해외 주식의 채권을 사고 판 거래가 순액으로 기록됩니다. 증권 투자 부채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 채권을 사고 판 거래가 순액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순액이라는 거는 주식의 경우 매입액 마이너스 매도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도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 마이너스 매도 마이너스 만기도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앞에서 증권투자 항목은 거주자인 거래 주체별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슬라이드에 있는 표는 저희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캡처해온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실 때 좀 내용을 아시고 좀 참고하셔서 받아가시라고 일단은 캡처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왼쪽은 증권투자 자산 항목이고요. 오른쪽은 증권투자 부채 항목입니다. 왼쪽 증권투자 자산 항목에서 중앙은행, 일반정부, 예금 지급기관, 기타 금융기관, 비금융기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증권투자의 주체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금 취급 기관의 주식 자산에 이번 달에 100이 기재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 주식을 100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권투자 부채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적혀 있는 거는 투자의 주체지 않습니까? 여기도 투자의 주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발행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중앙은행을 외국 중앙은행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도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에 보시면 여기 중앙은행에 100이 기재가 됐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환채를 외국에서 100 사갔다는 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신한은행이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아니죠. 여기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사는 쪽을 기록을 하는 파트고요. 이쪽은 비거주자. 결국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채를 투자한 것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신한은행 주식하고 삼성전자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식 파트로 가야겠죠. 신한은행은 예금 취급 기관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신한은행 주식을 샀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 비금융기업 등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자주 접하실 수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듯이 금융감독원은 매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수지 금융계정 중 금융투자 부채 항목과 유사한 항목입니다. 다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통계는 포괄 범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증권투자 부채 항목에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국내 발행 채권만 들어가고 해외 발행된 채권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 발행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코리안 페이퍼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KP물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코리안 페이퍼의 해외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통계를 같이 보시면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은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여기는 워낙 간단한 내용이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규정의 기타 투자 항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준비자산 항목이 있습니다. 준비자산은 통화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외화표시 대외자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국제국에서는 매월 외환 보유액 잔액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수지통계 준비자산은 외환 보유액의 증감 중에서 거래적 요인에 의한 변동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환율 평가 손익은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국에서 발표한 외환 보유액의 증망하고 국제수지 통계에서 준비자산 숫자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수지 보도자료에 들어있는 금융계정 및 자본수지 파트고요. 보시다시피 자산, 부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나온 자산 항목에 있는 주식 부채하고 부채 항목에 있는 주식하고 부채성 증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거는 거주자가 거래한 해외 주식하고 해외 부채인 거고요. 여기는 외국인이 구매한 국내 주식하고 국내 부채인 겁니다. 금융계정에 이어서 국제수지의 마지막 항목인 5차원의 누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일치해야 되는 거죠.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를 더한 거하고 금융계정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설정해서 대차를 맞추는 거고요. 수출입 규모를 감안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오차 및 누락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및 작성 원칙, 국제수지표의 구성 항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연별로 지금 저희 경상수지를 본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까만 선이 경상수지를 나타냅니다. 이 경상수지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플러스를 지속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는 보시면은 빨간 부분이죠. 상품수지의 기여도가 매우 큽니다. 반면에 서비스 수지를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구조 자체가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상품 수지가 메꿔나가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상품 수출입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상품 수지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두 그래프 간의 갭이 결국은 상품 수지가 되지 않습니까? 14년부터 갭이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상품 수입의 감소폭이 수입의 감소폭보다 더 큰 소위 말하는 불황형 흑자의 움직임이 보이죠. 공식적으로 저희는 불황형 흑자라는 개념으로 인정하진 않는데요. 예.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간입니다. 반면에 16년부터 보시면 상품 수출하고 수입이 크게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반도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6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6년 말부터 18년까지 가는데요. 그 힘으로 이렇게 숫자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수입은 올라가느냐? 반도체를 생산할 때 생산 설비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산 설비의 수입이 같이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팩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은 거주자의 해외 지적투자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거주자의 해외 지적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보실 텐데요. 초기에는 해외 지적투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지적투자가 늘어난 거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M&A를 하나 하거든요. 미국의 하만을 인수합니다. 그거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나가는 해외 지역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해외 시장 개척과 신기술 획득의 목적으로 해외 지적 투자를 해나가는 경우가 최근에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권 투자 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위기 시기에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도 크게 감소했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도 크게 감소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 회색 부분인데 부채성 증권 투자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이 해외 장기성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자기네 듀레이션에 맞는 장기 채권을 조달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산 규모는 늘어나는데 국내에 있는 채권만으로는 장기 채권을 다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장기 채권을 매수한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저희 에코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인데요. 국제수지 통계를 보시려면은 여기서 8번 항목을 누르시고 8번의 1번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국제수지는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통관기준 수출입은 3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국제수입의 의미는 이렇고 국제수지 작성의 원칙은 이 5가지다. 그리고 국제수집회의 구성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우참이 누락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